안녕하십니까? 제 말 잘 들리신가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 반가운 분들이네요. 어린이 책 TV 회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잘 살자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어, 회원이 아니신 구독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부산 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인사는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부산 산업은요, 원래 본업은 그 레미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단순한 레미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 이낙연 대표시죠? 이 기사는 2018년도 기사입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총리 하던 때인데요. 목포하고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만들겠다라고 이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공약 1호가 해저 터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서울하고 목포까지는 지금 고속철이 연결이 돼 있고요. 이제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총 공사비가 한 1조 아니 17조 정도 들어갑니다. 이 공사가. 기간은 한 16년 소요되고요.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서울에서 강주, 강주에서 목포까지는 현재 고속철도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에서 해남 보길도까지는 육로가 가능합니다. 해남하고 보길도까지는 해상 교량을 만들어서 연결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길도에서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추자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연결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총 연장 길이 건설해야 될 연장 길이는 167km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17조 소요가 되고 기간 한 16년 걸립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요. 해저 터널을 만들려고 그러면 해저 터널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철도를 깔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은 철도를 깔려면 이런 콘크리트 침목이 필요합니다. 선로를 놓으려면은요, 그 아래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침목을 먼저 깔아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침목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부산 산업입니다. 단순한 레미콘 회사가 아니고
이 콘크리트 침목 시장의 약 9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제가 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국내 철도 침목 시장의 90%를 독점. 부산산업. 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철도 궤도 시공 관련 매출액이 70% 정도 되고요. 사실상의 레미콘 회사라기보다는 철도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한 70%가 철도 쪽에서 나오니까요. 사실상의 철도 전문 기업이죠. 철도 침목을 생산하는 주요 계열사 두 군데를 이용해서 국내 철도 침목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철도를 구성하는 4대 재료가 레일과 침목, 레일 체결 장치, 그리고 도상 자갈입니다. 침목은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재료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 현장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콘크리트 침목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콘크리트 침목은 철도 궤도공사의 레일과 도상을 연결해주는 제품으로 안정적인 열차 운행의 핵심적인 요소다. 침목의 배치 간격은 레일의 표준 길이 25m당 39개에서 44개다. 그러면 1km당 1560개에서 1760개 정도의 침목이 깔리는 겁니다. 자, 여기 태명실업은요, 부산 산업의 자회사인데요. 철도 궤도 시공 현장에 납품하는 콘크리트 침목, 지하철 및 죄송합니다. 전력구 터널 공사의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세그멘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기존에 노후화된 침목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국 철도 고속화 사업과 기존 철도 복선화 사업, 전국 도심 전력 송신탑 전력구 대체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태명실업의 침목 시장 점유율은 95%고 국내 철도 침목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그리고 TM 트랙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부산 산업의 자회사입니다. 고속 철도 궤도 시공 현장에 납품되는 콘크리트 침목을 생산한다. 직전 분기 보고서 기준 TM 트랙 시스템의 고속 철도양 콘크리트 침목 매출액 비중은 100%로 국내 고속철도 침목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독점 기업이다. 콘크리트 침목은 한국철도시설공사의 발주에 의해 생산 공급되는 방식으로 국가 기관 산업인 철도 토목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고속철도 궤도용 콘크리트 침목은 고속철도에 적합한 안정성과 내구성이 확보된 생산업체에 한해 입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입찰 자격이 좀 까다롭답니다. 기차가 가다가 뭐 탈선을 하거나 사고가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 집약형 산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콘크리트로 이 구조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네요. 자, 일단 결론은요. 대한민국 철도 시장의 90%는 이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 두 군데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보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계열회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태명실험 나오죠? 지분은 58% 확보하고 있고요. 정속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TM 트랙 시스템이죠. 지분은 51%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속회사로 되어 있고요. 두 개 회사는 지금 팩트 체크가 됐고요. 자, 그럼 여기 들어왔으니까 대주주 지분도 확인을 해보고 임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일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51% 확보하고 있습니다. 52%네요. 51.75%니까. 다른 주주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산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1975년도부터 재직을 했어요. 1975년도. 그러니까 한 25년 된 것 같네요. 그리고 김영일 씨는 그냥 이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82년도부터 최대 주주였으니까 한 19년 되나요? 하여튼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형적으로는요,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자회사도 한 51%, 58% 지분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부산산업 지분도 한 52%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이 회사는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뭐 별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는요, 재무 구조도 아주 좋아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보통 한 234억, 400억 정도 항상 보유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6년 동안요, 계속 그 영업이익이 나고 있었고, 또 잉여금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다 확인했고요. 단기 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 뭐 부채율 같은 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 구조가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이 회사는요. 자, 그러면 제가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내용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오죠. 한국금융증권이 보고자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보고를 했고요. 보유 비율이 5.08%에서 4.07%로 마이너스 1.01%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변동 사유를 한번 보겠는데요. 신용 공여에 따른 담보권 변동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보권이라는 것은 주식을 담보로 하고 신용공여라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대로 풀었으면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신용공여가 대출하고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이 원래는 제가 넘어가야 맞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신용공여라는 것은 대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대출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거는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여고요. 자, 근데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그거는 신용공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의 일종입니다. 신용공여라는 것은.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빌려주면 대출이 되죠. 대출. 근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면은 신용공여가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름만 다 어렵게 말을 만든 겁니다. 신용공여.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다가 여러분한테 빌려주면 신용공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국금융증권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국금융증권은요, 증권사들의 은행입니다. 증권사들이 여기서 돈을 빌려다 써요.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건데요. 자, 부산산업을 종목을 클릭을 해보면은요, 여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증거금률 40%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금 신용공여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상식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증거금률 40%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부산산업 주식 100만 원을 사려고 하면 내 돈 4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60만 원은 자동으로 대출이 됩니다. 맞죠? 자, 이 부분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1번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0만 원 있을 때 60만 원을 빌려오잖아요. 그 빌려오는 데가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이라고 얘기하면 편한데 왜 대출이라고 안 하고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권 변동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증권사들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옵니다. 그게 어디다? 한국증권금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공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남한테 빌려와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신용공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금률 40%라는 말은 뭔 말이다? 내 돈 4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60만 원은 자동으로 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60만 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출받은 것이 되지만 한국증권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신용공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그 금액, 그 퍼센테이지가 5%가 넘어가면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국증권금융 비율이 5.08%에서 4.07% 변동이 1% 이상 일어나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비율은 뭡니까? 5.08%하고 7.07%라는 이 비율은 뭘까요? 자, 대답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아셨어야 돼요. 5.08%하고 4.07%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여러분한테 대출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거금률 40%에 의해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율 5.08%라는 것은 뭘까요? 자, 아시는 분. 비율 5.08%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5.08%이 비율이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은행이에요. 증권사가 이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려다가 여러분들의 이 60% 그러니까 6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자, 정답이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닝구님이 맞추셨어요. 머닝구님.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보세요. 이제 짧게 끝낼랍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증거금률 40%. 부산산업의 주식 100만 원을 살려고 하면 내 돈 4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60만 원은 자동으로 60만 원은 자동으로 대출이 되는데요. 이 대출은 증권사가 해주는 거 아니고 실제로 누가 해준다? 한국증권금융에서 해주는 거예요. 증권사들의 은행이 한국증권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려다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식 중에 이 60만 원은 뭘로 들어가 있다? 한국증권은행에 담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비율이 어디에 표시가 돼요? 신용 비율 6.68%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1번이고요. 이해 못하셨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신용 공여와 대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아까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증권금융에서는 어, 신용공여에 의한 담보권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쓴 신용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여기 최종 보고서를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한 1년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오죠. 자, 자 보십시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한국금융증권 이렇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이 쓴 신용 비율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밑에 나오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한국증권금융 이러면 이제 금방 아시겠죠? 벌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또 여기도 나옵니다. 한국증권금융. 자, 이런 것들은 한국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신용 그 돈을 증권사가 빌려준 게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신용공여라는 표현을 쓴다. 햇살님 맞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신용 비율이 예를 들어서 6%다 그러면 그 6% 안에 여기 보고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6% 안에 여기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숫자가 일치하진 않아요. 이 보고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치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신용 비율하고 이 주식의 대량 보고 상황 보고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부산 산업의 지분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 분석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한국증권금융에서 5.8%, 8%, 또 5.46%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6.36% 이렇게 변동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1차적인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병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정병화요. 2015년도 12월에 장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분이 한 6.07%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강 M&A 인베스트먼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네요. 2007년도 2월. 지분이 이것도 한 6.07% 됩니다. 근데 6.07% 때문에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식 수가 틀려요. 64,060주하고 64,141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자, 한강 M&A 인베스트먼트는 2007년도에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 한국증권금융이 금융사들의 은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은행은 뭐 예탁결제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모주를 사기 위해서 예탁금을 넣을 때 증권사가 그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국증권금융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도 주식에 대한 그 주식 담보 대출이 여러분이 받게 될 때도 자동으로 받게 되는데 그게 증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어, 그 금융사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한국증권금융은 슈퍼개미들도 상대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큰손 있죠. 그러니까 개인 거래도 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증권금융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대출 받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00%예요. 담보 비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러면 50억 정도 빌려줍니다. 절반요. 그러니까 담보 비율이 개인 상대할 때는 200%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여기 정병화라든가 한강 M&A 인베스트먼트가 6% 정도 가지고 있으면 큰 손이잖아요. 혹시 정병화라든가 한강 M&A 인베스트먼트가 한국증권금융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정병화라는 이 대주주하고 한강 M&A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대주주를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한국증권금융에서 개인 거래도 한다더라.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6% 가지고 있는 정병화도 있고 한강 M&A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회사도 있는데 그럼 이놈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한강 M&A 인베스트먼트가 2007년도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지금이 2020년도인데 2007년도까지 공시를 다 훑어봐야 되잖아요. 훑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정병화하고 한강 M&A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금감원 공시로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최종 보고서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로 탭을 맞춰 주세요. 전체.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10번인데 20번까지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인데요. 2009년도. 한 2년 전으로 더 돌려야 됩니다. 그럼 한 15번 맞춰보겠습니다. 2006년도네요. 그러면 14번. 자, 2007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한강 M&A 인베스트먼트. 보고자들이 제출인입니다. 금방 나오죠? 한강 M&A 인베스트먼트요. 자, 이제 찾았으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유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한강 인베스트먼트가 보고를 한 내용이고요. 53,060주가 있었는데 11,000주가 증가해가지고 64,060주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53,060주였는데 11,000주가 합쳐져가지고 64,060주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보유 비율은 6.06%입니다. 자, 2007년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오선숙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선숙이요. 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3,060주네요. 아까 한강 인베스트먼트가 처음에 갖고 있는 지분하고 똑같죠. 근데 다 팔았어요. 지금은 보유 비율이 0%입니다. 다 팔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변동 사유는 블록들입니다. 장외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세부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오선숙이죠. 장에 매도를 했고요. 한강 M&A 인베스트먼트에 팔았네요. 53,060주요. 그러니까 오선숙이가 2007년도에 한강 M&A 인베스트먼트에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선숙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산산업 슈퍼개미 바톤터치.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 슈퍼개미들끼리 바톤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레뮤콘 전문 업체인 저기 제가 잠깐만요. 회원님들 질문을 조금 뒤로 미루시게 해요.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뭔 소리냐 그러면 조금 있다 이 부산 산업에 대한 종목 분석만 끝나버리면 한 5분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미콘 전문 업체인 부산 산업에 또다시 개인 큰손 일명 슈퍼개미가 등장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표현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슈퍼개미 바톤터치. 그러니까 끼리끼리 바톤터치를 했다는 소리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제 추정인데요. 어선숙이 이전에도 슈퍼개미가 존재했었고 지금 이 물량을 받은 한강 M&A 인베스트먼트도 사실상의 슈퍼개미라는 의미예요. 이 워딩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슈퍼개미들끼리 바통 터치했다. 이 뜻입니다. 자,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오선숙 씨는 이날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부산산업 지분 5.02%를 신규 취득했다고 보고했다. 자, 오선숙이라는 슈퍼 개미에 대해서 잠깐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강 M&A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자, 2007년도부터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2007년도입니다. 자, 그럼 좀 불편하더라도 여기가 14인데요. 계속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신우회계법인 한강 인베스트먼트는 없죠. 자, 통과합니다. 12. 한경회계법인 없습니다. 한경회계법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으로 가야죠. 자, 부산산업, 유가증권, 한강 인베스트먼트를 찾아야 돼요. 한강 인베스트먼트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자, 없네요. 7 없어요. 6 없습니다. 5 없습니다. 아, 여기 이제 처음으로 정병화가 나오네요. 자, 2015년도에 아까 정병화라는 이름이 있었죠. 요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나온 거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정병화가 지분이 없었는데요. 64,141주를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6.07%요. 정병화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네요. 2015년도 12월 18일.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강 인베스트먼트나 정병화라는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부산산업, 아, 여기 정병화 나오네요. 아까 6.04% 지분을 취득을 했었죠. 이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자, 정병화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특별 관계자 수가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특별 관계자 한 명을 포함해서 둘이서 보유를 했다는 뜻이고요. 6.07%에서 다 팔아버리고 1.89% 남았다는 보고서입니다. 1.89%면 이제부터는 보고를 안 해도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보고가. 자, 세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자, 여기 정병화, 정춘하고요. 다 처분을 했는데 그때가 2018년도 5월입니다. 아까 2015년도에 취득을 했잖아요. 취득할 때 단가가 17,000 얼마입니다. 근데 3년 만에 20만 원 정도 하고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2018년도에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일단 정병화는 이제 지분이 없습니다. 1.86%니까 큰 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한강 인베스트먼트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자, 한국증권금융이고요. 한강 인베스트먼트는 안 나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번. 자, 한국증권금융이고 한강 인베스트먼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 잠깐 사이에 전부 다 봤잖아요. 2007년도부터 확인을 했는데 한강 인베스트먼트의 보고가 없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6.07%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번거롭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오선숙이라는 슈퍼개미한테 지분을 블럭딜로 넘겨받았고요. 한강 인베스트먼트는. 그리고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병화는요. 여기에는 6.07%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확인을 해봤지 않습니까? 현재 6.07%는 없다. 1.8% 정도 있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한강 M&A 인베스트먼트도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좀 신용 공여로 빌려 쓰지 않아 직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이 추정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제가 한강 인베스트먼트의 취득 단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금감원 공시 가시고요. 아, KH 차님 17,141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아까 2007년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17,141원이죠. 자, 그러면은 주식 수하고 17,141원을 더해보세요. 그럼 한 11억 정도 나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한강 M&A 인베스트먼트에서 17,000원 정도에 이거를 11억 정도 주고 샀거든요. 한 6만 4천 주 됩니다. 그렇게 샀는데 현재 11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한 70억 넘게 될 겁니다, 아마. 6만 4천 주 곱하기 11만 8천 주 하면은요. 그 한 11억인데 현재 가치 평가를 재평가를 하면은 한 70 몇 억 나올 거예요. 한 8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신용 비율은 6.68%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실제 지금 거래 대금이요. 여기 보이시죠? 9억 2,300, 8억 2,700, 8억 2,500. 이게 100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도 안 되는 거래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신용 비율이요. 신용 비율이 한 7% 가량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데 개인 거래도 없고 유통 물량도 별로 없거든요. 계산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어, 유통 비율에서 잠깐만요. 이 48%라는 유통 비율에서 한 6% 빼버리면 42%거든요. 근데 신용 비율이 저렇게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제 생각에는 거래가 하루에 8억밖에 안 되는데 신용 비율이 저렇게 높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한 거죠. 그래서 제 이제 완전한 내피셜이에요. 제 개인적인 상상력. 혹시 한강 M&A 인베스트먼트도 한국증권금융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증권금융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예, KH님 맞습니다. 그 정도 비슷해요. 16,500주하고 아니 5만 주하고 15,000주 그러니까 한 6만 4천 주 5천 주 돼요. 자, 그러면 한국증권금융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증거금융에 의해서 그 여러분이 빌린 그 신용공여 부분인데요. 그거 말고도 한국증권금융은 큰 손들하고 슈퍼개미들하고 거래를 하더라. 이것 때문에 한강 M&A 인베스트먼트하고 한국증권금융하고 어떤 거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정병환은 지금 지분이 없고요. 한강 M&A 인베스트먼트는 6%를 현재까지도 보유하는 걸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김지명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상의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합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실상의 품절주.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러면은요. 이제 그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날의 주가 추이를 보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정병환은 아까 주가가 가장 높은 2018년도
그 20만 원 넘게 갔을 때 그때 다 처분을 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쭉 확인을 해봤는데 한강 M&A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은 실제로 한 42% 정도다. 근데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9억이나 1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 금액이 실질적으로 품절주의 가능성이 그런 추측이 됩니다. 제 판단에는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국증권금융하고 한강 M&A 인베스트먼트하고 거래를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뭔 소리냐 그러면 11억 주고 산 주식이 지금 한 70억에서 80억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절반 3%만 갖다 맡겨도 상당한 돈을 융통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11억이 원금인데 지금 70몇 억이라고 그러면 한 80억 잡고 절반 40억 3%만 갖다 맡겨도 그 중에 절반 개인 거래에는 담보율이 200%니까요. 한 20억을 또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뭘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금융증권은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는 데가 아니고 주식을 사는데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주식을 조금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세력 비슷한 그런 가격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냥 그 뇌피셜 저만의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 부산 산업의 주가는 어땠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좀 느립니다. 여기 기사를 하나 띄웠는데요. 단독 질주, 부산산업, 현대건설도 제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때가요, 2018년도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였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철도 관련주기 때문에 그 테마주로 수급이 형성이 돼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기사로 한번 보는 겁니다. 부산산업 주가가 치솟고 있다. 여타 남북 경제협력주가 차익 실현 매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한가다. 제가 아까 유통 물량이 적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또 한국증권금융과 2007년도부터 6%를 가지고 있는 한강 인베스트먼트, 그쪽이 혹시 세력이 아닌가 의심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제 상상력입니다. 자, 연일 상한가다.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현대건설 주가까지 이미 제껴버렸다. 현대건설은 부산산업의 주요 매출처 중 한 곳이다. 4일 부산산업 주가는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장 시작 후 10여 분이 지났을 때 5%를 넘게 뛰었다. 부산산업은 올 들어 266% 넘게 폭등했다. 연초 3만원대를 오가던 주가는 1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 상승세는 더 무섭다. 지난달 26일부터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152%를 웃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7일 13%를 넘게 오르더니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 급등에 300억이었던 시가총액이 1156억 원으로 800억 원 넘게 급증했다. 레미콘 제조와 판매를 하는 부산산업은 철도 콘크리트 침목을 생산하는 태명실업과 TM트랙 시스템을 주요 계열사로 두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이스케이프님, 거의 품절주에 가깝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끝낸 내용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금방 알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였죠. 근데 현대 건설까지 제끼고 부산 산업이 266%를 넘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품절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고 누가 대량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만져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식의 특징이에요. 그게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제가 그럼 그동안 주가 추이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 도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렇게 살아있고 건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워요. 자, 보십시오. 44,300원이었어요. 단 며칠 만에 5만 원이 됩니다. 2, 3일 며칠 만에. 그리고 또 며칠 만에 15만 4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4만 원짜리가 며칠 만에 15만 4천 원이 돼요. 그리고 이게 최고로 높을 때는 22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11만 8천 원입니다. 자, 이때 일정을 한번 보면은요. 2월 달에 마신령 스키장 공동훈련 진행된다 그래가지고 만 원대 그 주가였던 것이 3만 원대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4월 달에 4.18 남북 정상회담 확정되고 나서 한 4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금 북미 관계 정상회담이 취소되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쭉 하락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게 불과 있잖아요. 4월 18일에서 7월 9일 사이에 4, 5, 6, 7 한 4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안에 슈퍼개미와 아주 작은 유통 물량, 그러니까 품절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능했다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로 해서 한국 증권금융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담보대출 신용 공여를 해주는 회사지만 슈퍼개미들도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상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시를 통해서 슈퍼게임의 존재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 경이로운 주가 추이가 우연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주식이 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유별났어요, 그때에도. 그러면 슈퍼개미가 존재하지 않았고 유통 물량이 많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공시도 확인을 해봤고 그 안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놀라운 주가 추이, 이 조그만 회사가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제끼고 어, 주식이 이렇게 경이롭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물론 김정은이 신속하게 사과를 해가지고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음, 지금 뭐 당장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마이다스님,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상세 검색해서 찾지 말고 그렇게 보고자 이름을 찾아야 그 외의 기타의 내용들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마이다스님도 한번 될 수 있으면 번거롭지 않으니까 보고자명 위주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훨씬 더 그 연관성을 좀 쉽게 이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검색하는데 길게 걸리지 않거든요. 보고자 명으로 찾으면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들을 비춰보면 얼마 전에 열병식에서도 좀 소극적이긴 했지만 남녘 동포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평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김정은이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천사 조나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미대사 이수혁 씨가 종전선언 미국은 이견 없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북한만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월 12일 날 발언을 한 겁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에 거듭 호소한 한반도 정전선언과 관련해 미국도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정전선언에 대해 법률적 효과가 있지 않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 12일 날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미국의 입장을 전하면서 본인 마음대로 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기사인데요. 트럼프 북미 종전선언 했지만 아베가 반대했다. 이 벌턴 있잖아요. 이놈 벌턴이 지 자서전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미 종전선언을 원했답니다.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 그리고 기사 내용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늘자 기사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제1인자죠. 마이크 폼페이오. 북한의 제1의 협상 대상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이 사람이 한 말이라면 약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요. 북한이 신형 ICBM 공개는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안 쏘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을 개발을 했건 말건 그거를 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ICBM 실험을 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험을 한 횟수는 0, 제로였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결론을 얘기하면은요. 보유를 해도 상관없는데 안 쏘면 미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 종전선언은 아주 빅 카드거든요. 지금 한 3개의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기사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 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만 나오면 철도 관련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어떤 그 부산산업 주가 추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진영 논리나 그런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에서 김정은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우리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어. 이런 말만 나오기만 하더라도 종전선언까지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데모달님. 종전선언까지 가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북한하고 어떤 유화 제스처, 그러니까 선거를 유리하게 그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은 우리의 친구야, 김정은이는 나의 친구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해도 철도 관련주들은 크게 반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말은요. 그 중에서 부산산업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절대 사실하는 거 아니고요. 부산산업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부산산업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굳이 이런 것이 아니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제3차 철도망 구축 사업하고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 4월 달 기사입니다. 동해 북부선 내년 말에 착공한다. 이미 예타 면제돼가지고 이건 진행 중입니다. 남북 종단 철도 잇는다. 도표로 잠깐 그림으로 보실게요. 동해 북부선인데요. 강릉에서 제진까지 지금 단선이 돼 있습니다. 철도가 안 나져 있어요. 이거를 110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연결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구간 연결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110km 구간이고요. 2조 8천억 정도 투입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도 전문 기업인 부산산업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서 2025년도까지고요. 한 5년 남았죠. 서울역에서 의정부까지 8분. 경이롭죠. 서울역에서 의정부까지 8분 걸린답니다. 서울역에서 일산까지 13분. 서울역에서 송도까지 23분. 서울역에서 군포까지 16분. 서울역에서 동탄까지 23분. 이 경기 수도권을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광역 철도인데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7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3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 강릉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강릉에서 광주까지 3시간. 서울에서 강릉까지요. 1시간 7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은요. 지방 광역철도하고 이 도시권 그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정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신에밀리님,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찾아드린 겁니다. 이제 항상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력 대선 주자의 정책 1호 공약이다. 해저 터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리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이라는 빅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3차 철도망 구축 사업하고 동해 북부선 110km 구간 연결 사업 이런 것들이 부산 산업의 그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한 5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이런 건 다 할 줄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3월 23일은요.
3월 23일은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지수가 떨어지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미가 없고요. 이 거래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거래량은. 이 캔들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캔들들은 저 윗꼬리가 달리면서 전부 다 동아리들이 들어왔다 나간 캔들입니다. 이 거래 캔들은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9월 25일 날 여기 한 평소보다 조금 많은 거래량 90억 정도가 터지면서 이 부산 산업은 하루 거래량이 한 9억, 8억, 10억, 11억 막 이래요. 근데 이날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날은요, 한 90억 정도 거래가 터졌어요. 90억. 평소에는 뭐 9억, 8억, 뭐 27억, 15억 이 정도입니다. 근데 90억 정도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5일 캔들이고요. 3분봉 캔들이나 아니 3분봉 차트나 1분봉 차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9월 25일이고요. 자, 9월 25일자를 확대를 했는데요. 한 2시까지는 조용했어요. 한 2시까지는 조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가격을 종가에 지켜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이 캔들은 지금 여기에 이 거래량들은 매수 거래량으로 보는 것이 아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 거래량들은 매수 거래량이다. 그래서 25일자 캔들을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을 확인을 해보면 매수가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도 이 캔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거래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언제 한번 뭐 슈팅이 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만 쉬겠습니다.